악령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대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자본의 발전에 있음을 직관적으로 안 이들이 있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자본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죠. 소득도 그렇고, 그래요. 분배도 그렇고. 그러한 이들 중에는 자본의 발전에 힘써 성과를 낸 이들 역시 있었다.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니 국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자본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드물다. 어느 정도 발전하면 그래요. 타락하죠. 일정 정도 자본이 발전하면 발전이 정체되는 순간이 오며 발전이 정체되면 정체된 원인을 찾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본을 파괴하며 누릴 생각만을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이죠. 즉 항상 그런 상황에서는 악의 뿌리와 한 몸이 된 이들이 나타나게 되어 집단을 이루게 되어 문명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보면 된다. 그래요. 계속 반복되었다. 고대부터 계속 그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모든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멸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진실을 고대인들 중에도 아는 이들이 있었으니 새로운 진실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고대 토지가 중시됐죠. 신라는 방태한 영토를 차지하죠. 백제 지역도 점령하고 고구려 지역도 일부 점령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라도 역시 타락을 하죠. 신라 지역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또 붕괴되는 거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돈을 탐내는 것이 과도정치에 적합한 성질이네. 한번 살펴보는 거죠. 플라톤이 쓴 국가에 나오는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일 수도 있겠죠. 플라톤이 썼지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충실한 제자였으니까 보겠습니다. 돈을 탐내는 것이 과도정치에 적합한 성질이네.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과도정치는 뭔가요? 정부를 소수 집단이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죠. 정치를 가리키죠. 그들은 과도정치가 파생된 정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개인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과도정치에 적합한 개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 사이에 소크라테스 그들 사이에 어떤 소화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세요. 아데인만토스 좋습니다. 소크라테스 첫째 그들은 인색한 점에서 서로 비슷하네. 인색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소수가 지배할 때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의 풍조나 그 지배하는 이들이나 또 인색하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과 인색하다는 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돈을 좋아하면 인색해질 수 있는 거죠. 돈 쓰는 걸 아까워하겠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인색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돈을 좋아하면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지런해지겠죠. 생활에 부득이한 것만 충족시키고 일체 돈을 쓰지 않네. 설사 다른 방면에 어떤 욕심이 생겨도 자기에게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억제하네. 아데이만토스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풍토가 있었던 적이 있죠. 군사정부 때 그랬죠. 열심히 일하자고 잘 살아보세요라고 절약을 중시하고 그랬죠.
과도 정치와 유사한 면도 있잖아요.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집 다스렸으니까. 아데마토도 사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들은 한푼없이 돈벌이에도 혈안이 되어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네. 그런데 대중은 이러한 인간을 찬양하지 마지 않네. 이들이야말로 이러한 국가에 적합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겠나.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자 하고 자기도 열심히 벌라 하고 군사정부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 보자. 다들 한번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성과를 내요. 그러면 찬양을 받겠죠. 실제로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군사정부는 지지를 받았죠. 안 그렇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고대도 그렇게 하면 지지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모든 조건이 그렇진 않은 게 소수가 지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사정부와 달리 다 같이 잘 살아보세가 아닌 거예요. 특정 집단이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다수 국민들을 약탈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선 정부처럼 조선 말기. 그러면 지지를 받지 못하죠. 그래, 군사정부가 지지받게 된 원인이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썼다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지식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깨달음이 높은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알 건 다 안다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는.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란 말을 듣기에 평소에는 돈벌이 위의 욕망을 억제하고 있네. 정직하다라는 말을 듣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즉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이성의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네. 실은 돈이 아까운 걸세. 그래요.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안 좋게 쓰여 있지만 어떤가요? 국가의 부를 늘리려 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건전한 사회인 거죠. 그래요. 항상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플라톤이 좋아하는 어떤 견해는 좀 이와 다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적어놨겠죠. 나쁘지가 않은데 배울 점이 많은데. 소크라테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젊은이가 교양을 무시하고 인색한 인간으로 길러진 다음에 수풀의 꿀맛을 알고 여러가지 쾌락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야수와 교제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과두제로부터 민주제로 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이네. 부를 모은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가 있으니 이제 자식들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위험한 견해를 접하게도 되죠. 위험한 사람들과도 접하게 되고.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군사정부 때 지금으로부터 보면 이제 부모 세대가 되겠죠. 40대, 50대, 뭐 60대도 마찬가지죠. 부모 세대 때는
그렇게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부지런히 살고 절약하고 어느 정도 이제 부유해진 불쌍한 이제 부모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부모를 둔 젊은이들은 이제 어떤가요?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면서 쾌락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또 다른 견해를 접하게 되죠. 한국 같으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세대가 있었죠. 소크라테스 이리하여 그들은 덕을 모조리 추방하여 텅 비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굉장한 의식으로 씻어낸 다음 자기가 뭔가 다르다, 새로운 신인간, 새로운 견해를 가진 새로운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씻어낸 다음 오만과 무질서, 낭비 및 파렴치 따위의 꽃다발을 씌워서 성대한 합창단과 함께 돌아오네. 그래요.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죠. 오만을 점잖다고 하며 무질서를 자유라고 부르고 낭비를 고통하다고 하며 파렴치를 사나이답다고 하는 등 그 하나하나의 그럴듯한 윤명을 붙여 찬양하는 걸세. 그리하여 젊었을 때는 필요한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성장한 자가 변화되어 불필요하고 무익한 쾌락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나. 소크라테스도 좀 중간 여러 말들 빠지죠. 핵심만 집어냈겠죠. 소크라테스 그런 날마다 이와 같이 우연히 일어난 욕망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나. 즉 어떤 때에는 술에 취하여 피리를 부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조식하며 물을 마시네. 이처럼 그의 생활에는 아무런 질서도 제약도 찾아볼 수 없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생활을 달콤하고 자유롭고 복된 생활이라고 말하며 일생을 그처럼 보내는 걸세. 또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면서 또 새로운 정치제도가 들어서겠죠. 민주정치제도. 그래요. 보겠습니다. 분석을. 플라톤의 분석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며 완전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타당한 부분 역시 존재한다. 발전 과정에 있을 때 집단적으로 형성된 세대의 생각과 민주정치제도가 도입될 때 집단적으로 형성된 세대의 생각은 다르다. 경험도 다르겠죠. 민주정치제도의 도입은 플라톤의 분석처럼 이전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세대의 욕망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민주정치제도에 적합한 인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길러졌죠. 원래부터 민주정치제도가 있던 건 아니죠. 한국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파가 된 거죠.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 다른 것을 실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개인이나 소수로 이루어진 집단이 권력을 사유하는 것을 싫어하고 금지시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역시 일종의 가래, 즉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래, 그런 것도 욕망이죠. 이 욕망의 실현을 플라톤은 타락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섭리이며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발전 과정에서 여러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가 다른 의지를 누를 수 있겠죠. 누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없앨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없애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면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만일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정치제도가 이용되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선거제도는 왜 도입하나요? 민주정치제도는 왜 실현하려고 하나요? 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막상 실행해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실현하는데 용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당선되면 되잖아요. 공동체가 일단 부유해지면 공동체가 영원히 부유함을 누릴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결국 멸망에 이른다.
세계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세계역사 속에서 명백히 증명된다. 반면에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적 영역의 공적 특징을 강화시키고 사적 영역의 사적 특징을 강화시키는 길을 가게 되면 자본은 더욱 발전하고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또 별도로 써야 되겠죠. 경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쓰겠죠. 써놨겠죠. 이미 남겨놓은 걸 또 있잖아요. 경제 철학이라고. 두 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실현된 뒤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을 실현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런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여러 국가들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다수의 충동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하늘의 뜻이고 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다수의 어떤 견해, 그것이 마치 선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중시하는 여론이 중요하다, 민심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국민 눈높이다. 물론 이글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죠. 그래요.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틀린 길을 가더라도, 섭리 반하는 길을 가더라도 섭리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물론 다수의 충동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과 하늘의 뜻은 다르다. 즉 바른 길을 선택하는 국가는 흔하지 않다. 민주정치제도가 도입된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했다 해서 국가가 번영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글 쓰니는 선택하는 길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망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일은 절대자의 시험으로 보면 된다. 현 시대의 이 시험의 핵심은 악의 뿌리가 나는 사념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변형 형태인 포퓰리즘을 뿌리치는 데 있다. 그렇죠. 시험에 성공하려면, 민주정치제도가 성공하려면 이와 같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이 멈추면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는 데 있다. 인간이 한순간 사념에 빠져 실수를 저질러 죄를 지을 수 있듯이 사회 전체도 한순간 사념에 빠져 실수를 저질러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참여와 재물이 필요한 것이다. 항상 참여와 재물을 참여를 해야 되고 재물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한순간 사념에 빠졌는데 개인이라면 뭐 반성하는 걸로 끝일 수 있지만 사회가 한번 사념에 빠져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가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하면서 베네수엘라나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되돌리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그 되돌리기 전에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죠. 그래서 참여와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역시 민주정치제도의 실현 과정에서 그릇된 길을 갔다. 한국에서 민주정치제도의 실현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참여한 대학생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민주정치제도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실현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이후 이들의 생각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악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항상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와 그래요.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 도입은 그 자본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어떤가요? 국가를 타국가에 의해 지배당하게 됐을 때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그 독립운동과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운동과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거 구별하지 않죠.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천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운동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부터, 독립되기 전부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갑자기 다 생겨난 게 아니죠. 한국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단도 일어나지 않고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크게 재산이 파괴되고.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구별을 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홍범도도 뭐 독립운동했다. 홍범도는 공산주의자죠. 또 어떤가요? 본인이 일본에 항쟁했다고 하지만 뭐 자유시 참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립운동의 싹을 다 잘라버리는 역할도 했던 거예요. 주요 역할을 했죠. 공산주의자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에 미국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래요. 미군정기에 혹은 해방정국이라고 얘기하죠. 그 상황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 생기고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가요? 그러한 이들을 또 일본에 항쟁했다는 이유로 또 섬기고 그러죠.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어짐 속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절 속에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니까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선교도 되지 않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역시 이어짐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전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분단과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게 정답인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조국은 자신은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라고 말한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당시 대학생들이 대부분은 사회주의 실현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거를 쓴 이보다는 좀 앞서야 되죠. 그들은 현 시대 민주주의라는 관념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실현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하여간 당시 대학생들 대부분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 이들이지 절대자이듯이 간직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 이들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 근거를 제시하겠죠. 뉴라이트 출신을 보면 박정희 반독재에 힘쓴 좌파, 주사파 출신들이 상당수다. 변화의 계기는 무엇인가? 신지호 전 의원을 가리키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말했는지. 뉴라이트의 주축으로 386 운동권 출신의 주사파도 있었다. 내 경우는 PD 계열이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반인들은 이거를 쓰니도 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조사해 봤겠죠.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회의를 끼고 좌절하면서 방향 전환을 했다. 사회주의 계열에도 좌파에도 여러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주사파도 있고 PD 계열, 민중민주도 있고.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소련의 몰락도 있었고 한국 사회의 변화도 작용을 했다. 좌파 국가들이 번성했죠. 특히
소련을 통해서 꽃 피웠는데 소련이 몰랐겠죠. 한국 사회도 이제 크게 발전했는데 이제 변화 과정을 보니까 자기들의 견해와는 좀 다르더라. 그러면서 이제 전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학창 시절부터 30대까지 지켜왔던 신념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새로운 걸 해보자. 당시 사회는 자유주의가 필요한 때였고 관련해 연구했다. 여기서의 전향은 어떤 공운동에 의한 타의적 전향이 아니다. 자기 사상의 성찰을 계기로 삼는 전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세대 경제학과 8.1학번인 신전 의원은 송영길 주대한 등과 함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다. 또 제도권 정당인 민중당에서 장기표 이재호, 김무수 등과 함께했다.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정당인데 뭐 그렇게 뭐 알려진 정당은 아니죠. 사람들은 알려져 있죠. 장기표,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좀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죠. 동구권 공산주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등을 목도하면서 1992년 당신은 아직도 혁명을 꿈꾸는가 라는 글을 통해 사상적 전향을 선언했다. 이후 일본유화 삼성경제연구소와 성황대 교수 등을 거쳐서 2007년 정계에 입문했다. 많은 뉴라이트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MB 당선을 도왔다.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민주당의 당시 김근태 후배를 꼽고 당선했다. 국회의원도 했다. 전향을 놓고 공격도 많이 받았다. 질문을 하는 거죠. 반대편에서는 하나 김영환 씨 등이 전향한 걸 갖고 배신자 변절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다. 그래 좋다.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독재 사상 한 거 맞다. 우리는 그거 버리고 자유주의 한다. 이게 배신이고 변절이면 너네는 대한민국에서 뭐냐. 우리의 역공에 전향하지 않은 이들은 피해다니기 바빴다. 우리와 함께하는 언론사도 대단도 피해 다닐 정도였다. 좋은 일이에요. 그 전향한 거는 악령과 악령을 종자해서 벗어났다는 얘기도 하죠. 빠졌더라도 전향 운동권 출신이자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몰이 수사로 인해 옥고를 치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행정관이 13일 국가운영의 컨트롤 타워해야 할 청와대가 지금은 주사파 직교소, 친문권세 등용문, 선거 출장소, 범죄 공무원립 보입으로 변질됐다며 문재인 청와대의 전현직 유력 인사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비판했다. 그래요. 이거 보면 뭐 자세히 나오겠죠. 주사파는 뭐고 PD 민주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파 김일성의 견해를 신봉하고 행동지침을 내세운 이들로 1980년대 중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며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그리고 특히 민족해방 두 가지가 있는데 민족해방을 중시한다. National Liberation NLE라고 부르기도 하죠. 강조했기 때문에 NLP라고 불린다. PD파는 뭐냐? People's Democracy Faction PD라고 불리죠. 민주파는 1980년대 유행했던 좌파 계열의 한 모임으로 마르크스 견해를 중시한다. 민족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는 주사파와는 달리 민주파는 계급 문제를 우선순위로 둔다. 약간 차이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냐에 따라서 구별됨을 알 수 있어요. 민족 해방을 중시하느냐, 김일성 북한 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것보다는 계급 문제를 중시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진 않죠. 왜냐하면 김일성 견해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자급자족형 공산주의를 강조한다. 대충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하여간 그런데 NLP가 그렇다는 거고 보겠습니다. 한 세대의 생각이나 그 세대 사람들이 벌인 일을 다른 세대 사람들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 글을 쓴 이는 꼭 그렇지도 않은데 알 수도 있었겠죠. 이 글을 쓴 이도 크게 이제 대학과의 분위기가 다르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 글을 쓴 이도 대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윌슨이는 좀 그 같지는 않았어요. 이런 이제 이런 이들하고 NL계나 PD 계열의 학생들하고는 그 당시에 또 모든 그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됐던 것도 아니고 대학생들이라 해서 다 똑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글을 쓰니는 그래요. 좀 관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뭐 젊은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고교를 졸업하면 좀 즐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또 그런 또 분위기도 형성돼 있었고 한국도 어느 정도 번영하면서 부모 세대가 고생하면서 이 글을 쓰니도 이런 쪽보다는 우선 놀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또 20대 때는 성적 욕구가 분출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글을 쓰니는 좀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책도 읽어보고 뭐 여러 철학 서적들, 역사 서적들 좀 주로 고전 위주였겠죠. 뭐 자본론도 물론 포함되겠죠. 국부론이나 이런저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뭐 대학 가니까 이런저런 책을 권하죠.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다가 뭐 한두 권 읽어보긴 했는데 뭐 사실 뭐 지금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관심이 없었죠. 뭐 시시하다 생각도 하고 일단 놀자 그러면서 놀았죠. 그 당시에 뭐하고 놀았던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나이트 클럽이 유행했죠.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당시에 좀 돈 좀 있는 젊은이들은 줄리아나 나이트 클럽을 갔겠죠. 영동 호텔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좀 부유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강남역 쪽에 오디세이라고 있었어요. 그 정도가 유명했죠. 이거를 써니도 일단은 놀았는데 많이 놀지는 않았고 한 3, 4개월 놀다가 뭐 책도 읽으면서 놀다가 그냥 말았죠. 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경쟁하면서 그 나이트 클럽 시스템이라는 게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 남녀 여러 명이 만나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나 남자가 있으면 여성이나 남성이 있으면 서로 이제 경쟁하는 시스템인데 뭐 이거를 쓰는 이는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겠죠. 또 경쟁해서 뭐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얻는들 또좀 별로였던 거예요. 그 뭐냐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면 또 상마다 다를 수 있는데 또 이 글을 쓰니는 또 단순히 뭐 성적 욕구를 해결한다 뭐 그런 거에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특별하게 좀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녀 간에 절로 싹트는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지. 물론 그런 곳에서 만나도 싹틀 수는 있는데 잘 싹트지 않았던 거죠. 몇 달 하다 말았던 거죠.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가 뭐 책도 읽고 뭐 그 당시에 뭐 유행했던 거는 그래요. 야타족이 유행했죠. 차를 몰고 나가서 이제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이제 사귀는 건데 일종의 스트릿 파이터라 볼 수 있겠죠. 뭐 그것도 해봤는데 뭐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뭐 하다가 말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나면 좀 마음에서 사랑하는 감정이 싹 터오르기 어렵죠. 그것도 뭐 하다가 몇 번 해보다 말았죠.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쓰니까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들은 한 2, 3년 책을 많이 읽었겠죠. 이런저런 책. 그랬던 거예요.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쓰니는 그냥 놀거나 주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젊은 시절에 이거를 쓰니는 좀 약간 다른 계열이었던 거예요. NL 계열도 아니고 PD 계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또 다른 계열이 있었죠. 오렌지족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오렌지족이 가까웠다 봐야 되겠죠. 약간 다른 계열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이 기사는 같은 세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말이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할 이유는 없으니 당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대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했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들 중 일부는 참여하고 바른 길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고 일부는 여전히 악령의 종자로 남아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로 구성된 청와대는 악령의 종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아마도 이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조국은 사회주의라 잘하고 스스로 악령의 종자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처단하려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악령의 종자를 비호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뒤에는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